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경제학을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거시경제 부분에 대해서 거시경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미시경제는 무엇이고 거시경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미 한번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자, 미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별 경제 주체들, 우리가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다 배웠습니다만은 경제 주체, 경제 객체 이런 걸 배웠었죠. 자, 경제 주체에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배울 때 이제 가계, 다음에 기업, 다음에 이제 정부, 외국. 자, 이렇게 주체, 경제 주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제 주체들, 개별 경제 주체들은 최적화를 한다. 경제 행위를 할 때 최적화된 경제 행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 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럼 이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는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비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은 당연히 경제체제 내에서 생산자입니다.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생산자는 어떻게 최적화 행위를 하는가? 자,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겁니다. 이윤을 극대화한다. 기업은 정부는 또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한다. 자, 이렇게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 사회 후생 극대화 등등 이 최적화 행위와 또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재화나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가 바로 경제 객체 이렇게 배웠죠. 경제 객체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시경제고,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위를 연구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면 소비자는 그것을 구매하고 소비를 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끼리 상호작용을 한 결과,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되느냐? 상호작용을 한 결과를 다 모아보면 그것이 바로 국민경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의 주제를 보면 뭐 국민소득과 관련된 거, 물가와 관련된 거, 고용이나 실업과 관련된 거, 경제성장, 그리고 경기의 변동, 그 다음에 환율이라든지 국제수지라든지 등등과 같이 경제 전체적인 변수들의 어떤 결정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호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 거시경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언론이나 아니면 뉴스, 뭐 기사, 뭐 이런 등등 해서 관련돼서 많이 보는 경제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거시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뉴스, 기사 등등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시경제보다는 거시경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시경제학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30년대 이전까지는 1920년대, 30년대 그 정도 이전까지는 미시경제, 거시경제의 구별이 별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미시경제의 부분을 이론적으로 이런 골격을 형성한 학파가 바로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고전학파에 의해서 골격이, 경제학의 골격이 형성되어 왔는데, 역시 이 30년대 이전까지는 거시경제도 마찬가지로 고전학파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1930년대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이에요. 세계 대공황. 이 세계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세계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전학파의 그런 이론적인 골격, 그런 이론에 의하면 이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러면 기존의 고전학파에 의한 그런 이론에서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설명을 하지 못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 견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케인즈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거시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1936년도에 이 케인즈라는 학자로부터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징적으로 보자면 그 이전까지, 케인즈 이전까지의 주류는 고전학파였는데, 이 고전학파는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아주 신뢰를 했고요. 다음에 이 케인즈 계통, 케인즈로부터 출발하는 이 케인즈 계통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자율적인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정부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견해가 갈리는 겁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학의 큰 두 가지 시각을 아까 잠깐 봤는데요. 고전학파 계통은 좀 전에 봤던 고전학파로부터 출발해서 통화주의 학파, 그리고 새 고전학파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요. 다음에 케인즈 계통은 케인즈로부터 출발해서 케인즈 학파, 그리고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계승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케인즈가 나타나기 그 이전까지의 주된 이론적인 골격은 다 고전학파에서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전학파 계통의 주장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고전학파는 18세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케인즈 이전까지 1920년대까지의 경제학의 주류였고요. 이 고전학파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 결국은 경제의 자율적인 기능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느냐? 가격의 완전한 신축성이 있다 이겁니다. 가격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으로 변화해준다, 변동을 해준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 이 고전학파 계통의 모든 이론적인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고전학파 계통은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손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주의 경제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안정적이고 거기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완전 고용이 유지가 된다. 완전 고용이 항상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리고 경제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된다. 정부가 구태여 이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 부분을 접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인 거하고 이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적이고 완전히 고용이 유지된다, 자율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을 완전히 이제 신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만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장에 개입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작은 정부, 거기다가 균형 재정, 정부가 굳이 많은 시장에 개입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균형 재정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균형 재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별도의 챕터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흑자 재정이다 또는 적자 재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균형 재정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굳이 구태여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자, 정부가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시장에 개입하고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도 균형 재정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재정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의 챕터에서 재정 정책이라는 파트에서 또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전학파에서 이제 유명한 법칙이 있죠. 자, 공급은 세이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데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자,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자, 이 말을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면 결국은 자, 예를 들어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생산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고 그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거. 공급이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시장에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시장에 공급만 하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 공급만 하면 수요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만 하면 된다. 왜? 공급만 하면 시장에서 다 팔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급만 해주면 돼. 시장에서 다 팔리니까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 경제 전체의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중에 결국은 뭐가 결정을 하는 거냐? 공급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왜? 공급만 공급 능력이 되어서 공급만 시장에다가 잘 해주면 수요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수요는 얼마든지 있는데 공급은 거기에 못 따라가죠. 그러면 국민소득은 그만큼 안 되는 것이고 모자라게 되는 것이고 자, 시장의 수요에 맞게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바로 공급이다 이 말이에요. 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총 공급은 이제 수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갑자기 이제 여기서 총 공급의 수직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공급, 일반적으로 그냥 공급 이러면 어떤 한 재화 또는 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공급 곡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공급,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우리가 모두 다 합산해서 그것을 우리가 총공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총공급 곡선이 이제 수직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총공급이 수직선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이게 왜 갑자기 총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전학파 계통은 호황기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다 이거예요.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공급만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초과 수요의 상황입니다. 초과 수요의 상황이니까 초과 수요의 상황이니까 결국은 수요가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보면 호황기다 이 말이에요. 호황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봤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던 거 잠깐 나왔잖아요.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시장은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익이 되는 결과로 결국은 귀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의 비유입니다. 그런 의미의 비유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작동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결과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뭐 특별한 생각 없이 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결과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자, 그런 의미의 비유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그게 바로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 활동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경제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가격.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가격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아까 우리 고전학파에서는 뭐라고 했죠? 시장에서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그때그때 오르거나 내리거나 신축적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가격이. 자, 이 가격은 결국은 시장에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있을 때, 이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는 얼마에 내가 구매를 할지 또는 얼마에 판매를 할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에 의해서 그 재화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가격에는 생산에 따른 생산 비용이 또 반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실물 이자율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축하고 투자의 일치를 통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축을 함으로써 자금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죠.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그 돈을 가지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기업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점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실물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이자율이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서 생산물 시장이 균형이 달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격 조정이란 말이 나오죠. 가격 조정. 자, 아까 우리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 변동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핵심은 뭐냐?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 자,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책적인 의미를 보면 이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결국은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켜야 그를 통해서 전체적인 공급이 증가될 수 있고 사회 전체적인 공급이 증가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저축이 미덕인 거예요. 저축, 이러한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려면 그 사회 전체적인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저축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저축이 미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축이 미덕이고 그를 통해서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바로 고전학파 계통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계통을 볼게요. 자,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각국이 미국을 비롯한 이제 각국이 심각한 이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존의 고전학파의 그 이론적인 골격, 이론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취업을 못하고 실업 상태를 겪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고전학파 이론에서는 완전 고용이 항상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면서 항상 경기는 완전 고용이 유지가 되고 경기 침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실제로 이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이론 가지고는. 자, 그래서 케인즈라는 학자가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 제한된 합리성.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케인즈는 합리성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다.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가격은 완전히 신축적인 게 아니더라. 가격은 경직되어 있더라. 가격의 경직성을 바탕으로 해서 케인즈가 자, 이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존의 고전학파 이론으로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통해서 고전학파를 이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실의 가격 체계, 가격의 경직성 이야기했죠. 결국 현실의 가격 체계는 고전학파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신축적이지 않더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은 경직되어 있더라. 자, 예를 들면 독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제도적인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경직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가격 체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가격 체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거하고 실업이나 경기 침체가 무슨 관계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좀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인즈 계통에서는 시장은 불안전하더라 이거예요. 고전학파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죠. 그런데 케인즈 계통에서는 시장은 불안전하더라. 그래서 대규모로 실업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으로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가격기구 고전학파에 대비해서 케인즈 계통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불안전하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격이 고정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고정된 물가. 자, 그래서 이 보면 총 공급 곡선은 이제 수평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우리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총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케인즈 계통에서는 총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공황,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장기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유효 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 그걸 우리가 유효 수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공급은 하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수요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팔리고 재고가 자꾸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재고가 쌓이면 그러면 생산자는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죠. 생산을 줄이게 돼요. 생산을 줄이는데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 고용을 유지를 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해고를 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업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 계통에서는 유효 수요의 부족을 대공황, 실업의 원인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결국 정부가 할 일이 많잖아요.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할 일은 돈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큰 정부,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할 일이 많으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은 100원인데 150원을 쓴다. 그만큼 정부의 입장에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적자 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정부와 적자 재정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전학파 계통과는 반대로 결국은 중요한 건 수요다. 문제는 수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를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크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되어야 그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케인즈 계통은 불황기를 가정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공급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초과 공급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과 공급을. 자, 그래서 불황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고전학파하고는 반대로 케인즈 계통에서는 화폐 이자율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화폐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폐, 시장 전체적인 화폐는 결국 돈이죠. 돈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을 필요로 하는 화폐의 수요, 화폐의 공급과 화폐 수요의 일치를 통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화폐 이자율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 계통에서는 고전 학파하고는 다르게 고전 학파에서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하고는 다르게 케인즈 계통에서는 가격은 경직되어 있다. 변하지 않더라 이거 잘. 그럼 결국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뭐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케인즈 계통에서는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의 조정에 의해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더라. 즉 수량 조정을 통해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더라 이겁니다. 아까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가격이 조정이 됐죠. 자, 정책적인 의미를 보면 케인즈 계통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유효 수요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소득의 증가가 가능하고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자, 이 케인즈 계통에서는 저축보다는 소비가 미덕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소비를 해줘야만 전체적인 수요가 커지게 되고 그 수요가 커져야만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인즈 계통에서는 소비를 미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고전학파 계통과 케인즈 계통을 비교를 해보면, 가격 체계는 이제 완전 신축적이다라고 했죠.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그리고 케인즈 계통은 가격은 경직되어 있다. 또는 가격이 잘 변하지 않더라.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정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시장 개입은 고전학파는 시장은 자율적으로 조정된다라고 했고요.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학파 계통은 작은 정부, 케인즈 계통은 이제 큰 정부, 아까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총 공급 곡선,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내용인데, 총 공급 곡선은 고전학파 계통은 수직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케인즈 계통은 그와 반대로 수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키 포인트가 되는 내용인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국민소득의 결정은 고전학파는 공급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될 수 있다. 케인즈는 그 반대로 유효 수요의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에 대한 가정은 고전학파는 호황기를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고 케인즈는 불황기였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고전학파는 결국은 국가 전체적인 공급 능력 자체를 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 저축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케인즈는 그 반대로 유효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요. 고전학파 계통하고 케인즈 계통을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이제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습니다. 자, 이 세로축은 이제 물가, 이 가로축은 이제 국민소득 이렇게 나와요. 거시경제에서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연구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재화의 가격이 아니고 그 국가 전체적인 물가 수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대신 물가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는 그 가격하고 수량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원래는 수량인데, 수량이에요. 원래 여기가. 가로축이 수량인데, 근데 그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량을 단위로 하게 되면 어떤 거는 한 개, 두 개가 되는 게 있고, 수량 단위가. 어떤 거는 킬로그램 단위의 수량 단위가 있고, 어떤 거는 또 리터 단위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것도 톤 단위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적인 재화 서비스를 다 모아놓고 보면 수량 단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수량을 단순 합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량 단위가 아니고 그것을 금액으로 바꾸는 거예요. 금액으로.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게 바로 GDP라고 하는 건데, GDP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곧 배울 겁니다. 자, 그 GDP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한 국가의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 가로축은 원래는 수량이지만 수량 단위로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DP 또는 이 국민 소득을 가로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 거시경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전체적인 이제 수요 곡선은 이제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전체적인 이 사회 전체적인 수요는 우하향하고, 자,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공급, 그게 이제 총 공급인데, 총 공급 곡선은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자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선. 그러면 우하향하는 총 수요 곡선, 수직선인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그 사회의 균형적인 물가 수준하고 물가 수준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의 국민 소득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이 만나는 점에서 물가 수준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결국은 이 국민 소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총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죠. 총 공급의 수준이 결국은 국민 소득의 수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공급을 중시하는 겁니다. 총 공급을 중시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총 공급, 그 사회 전체적인 총 공급이 증대되면 이 총 공급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총 공급이 오른쪽으로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적인 공급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급 수준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물가의 수준은 떨어지면서 국민 소득의 수준은 G1에서 G2로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사회 전체적인 공급 수준만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바로 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대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총 공급의 수준만 증가되면 국민 소득은 증가되고 물가는 또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전학파 계통의 주장입니다. 자, 케인즈 계통은 근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총 수요는 똑같이 우하향합니다. 총 수요는 똑같이 우하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같은데 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아니고 수평이더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총 공급은 수평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국민 소득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바로 P1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 공급은 P1이라는 가격 수준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고전학파 계통에서는 가격이 바로바로 변하고 물가 수준이 바로바로 변동하잖아요. 그런데 케인즈 계통에서는 총 공급은 어느 정도 이 가격 수준에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총 공급 수준은 어느 정도 이 가격 수준에서 이 물가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더라. 그걸 이제 우리가 경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총 공급 곡선은 수평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케인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총 수요의 증대를 말하는 거죠. 유효 수요의 증가. 그죠?
그래서 총수요의 증가, 총수요가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를 증가시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요의 증가가 중요하다. 수요를 증가시켜야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가격은 여기서 경직적으로 다 고정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수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케인즈 계통에서는. 케인즈 계통에서는 수량이 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격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죠. 가격이 조정되고 있죠. 가격이 조정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가격은 지금 경직되어 있고 수량의 조절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르다 이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을 위한 참고 자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거시경제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